곧 2020년 혁신지원사업 동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창의학술제가 시작되오니 심사위원님과 학생들은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2020년 혁신지원사업 동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창의학술제가 시작되오니 심사위원님과 학생들은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행정과 창의학술제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학술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오전, 오후로 나누어 발표하는 중입니다. 보건의료행정과 현재 대강당에 있으신 모든 분들은 사회적 거리 유지두기로 좌석을 한 칸씩 뛰어앉고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2020년 혁신지원사업 동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창의학술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표에 앞서서 심사위원님과 교수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닥터뉴스의 대표 김영학 발행인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예정 학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성석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황미경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학과장 교수님이신 양예정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와 또 옮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창의학술제를 저희가 오전 그리고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하고 다루는 창의학술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준비 기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와 다르게 2020학년도 같은 경우는 1학년과 2학년이 함께 또 같이 준비하고 발표를 하는 조들이 있기 때문에 더 뿌듯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준비하신 것들을 기량을 잘 발휘하셔서 학술제가 잘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창의학술제 사회자를 맡은 보건의료행정과 2학 20학번 이예슬입니다. 우선 선배님들 발표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하실 조는 사조, 두 번째로 발표하실 조는 강조, 세 번째로 발표하실 조는 지리조, 네 번째로 발표하실 조는 까리아조, 다섯 번째로 발표하실 조는 주행장조, 여섯 번째로 발표하실 조는 A+조, 일곱 번째로 발표하실 조는 역회 취한조입니다. 다들 조 이름을 되게 재밌게 지으셨네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발표할 조는 타조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내 경험을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타조의 영진, 한유리, 박민수입니다. 병원 소개, 원내 감염의 사례 및 해결 방안, 문제점, 예방 활동의 목표 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몸 안의 작은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는 청진기처럼 모든 사람의 작은 목소리도 잘 듣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저희 청진병원은 강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 진료 과목은 감염내과이고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내 감염이란 병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질병들의 감염입니다. 사람에서 사람, 사람에서 물품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염이 외인성 감염과 체내 미생물들에 의해 감염되는 세인성 감염으로 나뉘어집니다. 소환자질 내 폐렴 감염에 대한 사례입니다. 폐렴은 폐부에 발생한 염증을 말하는데 입원 중에 있는 환자 중 폐렴에 감염이 된 환자는 2009년에 228명으로 가장 적었고 2016년 39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부터는 감염 환자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내 감염을 좀 더 예방하기 위해서는 격리실 출입 제한록이 간호사들에게 처치 후 손 씻기, 격리 지침에 대한 포스터 부착하기 등으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격리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술 부위에 세균이 분출되어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아 대형 병원으로 옮겨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술들 중 감염은 65.5%로 척추수술 중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복용하는 약을 의사에게 알리고 수술 후 수술 부위에 이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좋고 수술들 중 감염은 접촉, 비말, 공기에 의한 전파되므로 기침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슈퍼박테리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환자 침상에 손위생 안내 게시물을 부착하고 손위생의 경우 분기별로 우수직원과 부서를 수달원으로 설정하여 보상을 주는 프로그램도 실시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원내 손위생 수행률이 증가할수록 원내 메티실린 대성 황색 포도알균 발생 빈도가 낮아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만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위생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에서 의료진 환자, 코로나 비말 감염 사례가 연관되었습니다. 감염 사례가 없을 수 있던 이유는 진료배드 사회적 거리두기,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 손 씻기를 철저하게 하고 매 30분마다 실내 환기 등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감염의 문제점들은 환경적으로는 정오사, 간병인 격리 지침 미수행 등이 있고 간호사들은 처치 후 손소독 시행이 부족하였고 환자 및 보호자 역시 손 씻기나 문 닫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격리가 잘 되지 않아 원내 감염의 문제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감염 예방 활동 요건의 첫 번째, 모든 직원, 환자, 방문자, 보호자 모두 격리 지침을 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격리, 역격리, 접촉격리의 체온계를 따로 마련하여야 하고 격리실의 방문 인원을 제한하고 방문 시간을 축소하고 방문자에게 보호장구 착용을 설명하고 신규 간호사에게는 격리법 교육을 3개월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감염 예방 수칙의 기본인 손 씻기로 청결을 유지하고 병원 내 화장실에 30초 이상 손을 씻을 수 있게 해주는 타이머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병원 내에서 손 위생에 대해 직종별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나누고 맞춤형 교육도 실시합니다. 손 위생 증진 활동이 가장 잘 일어난 부서, 진료과 직원에게 포상을 주도록 합니다. 감염 관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감염 관리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감염자 수를 줄여야 합니다. 이상 원내 감염에 대해 발표한 타주였습니다. 끝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후팀 첫 번째 발표여서 많이 떨리셨을 텐데 정말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입니다. 두 번째 발표할 주는 강주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보건의료 환자과 1학년으로 재학 중인 강효빈 성다은입니다. 우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이 QI 목적, QI 전략, QI 활동 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I 목적입니다. 먼저 코로나19란 19년도 12월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되어 팬데믹 승로까지 가게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 감염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는 많지만 대표적으로는 고려대학교 안원병원, 서울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집단 감염으로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인 치료만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치명적이고 후유증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QI 전략입니다. 강조병원은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예방수칙들을 모두 따를 것이고, 앞서 언급했던 예방수칙 외에 강조병원에서 QA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지금까지 다른 병원에서 시행하지 않은 예방대책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용시키면 병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QA위원회 규정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각 다른 분야에서 한 명씩 선정하였고,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QI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중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은 실제 적용하였습니다. 실제 강조병원 내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활동한 모습입니다. 원내 손 씻기 교육, 마스크 착용 교육을 진행하였고, 휴게실뿐만 아니라 원무과에도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한 QI위원회 일지입니다. 매일의 업무, 근황, 목적 및 기대 효과, 세부 실천 방안을 작성하였고, QI위원회가 개최된 날은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화면은 앞서 설명한 실제 QI위원회의 논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QI 활동 결과입니다. 강조병원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예방수칙과 함께 자체적으로도 예방활동을 하였지만 결국 원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속적인 QI 활동을 진행한 결과 코로나 예방대책에 대한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시행 전과 시행 후에 매우 만족을 선택한 환자의 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강조병원의 QI위원회가 활성되었지만 QI 활동을 진행한 결과 환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조병원은 앞으로도 QI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조입니다. 세 번째 조는 지리조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내 낙상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지리조 연채원 정윤희입니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내 낙상이란 병원 내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으로 모든 연령에서 발생하지만 노령층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영상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지만 환자가 높은 침상에서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낙상으로 인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상당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의료진이 바로 오지 않아 이 환자는 사망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액 거치대의 바퀴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낙상과 화장실에 받아 넘어져 발생한 낙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상으로 정한 동원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의 발생률과 건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상사고의 발생률은 침상에서 낙상하는 경우가 34.5%, 휠체어에서 낙상하는 경우가 3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낙상 건수는 2017년 86건에서 2019년 12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상 사고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침상에서의 낙상은 2017년 36건, 2018년 42건, 2019년 5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침상 낙상의 주요 원인은 침상에 있는 안전장치를 내리고 수면하는 경우, 환자 개인의 부주의, 질환으로 인한 전신 허약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휠체어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표적인 예로는 휠체어를 고정하지 않고 일어나는 경우 휠체어 조작이 미숙한 경우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홀대로 인한 낙상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낙상사고를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환경적 요인으로는 청소 후 물기가 남아있는 경우와 신체적 요인으로는 약물 복용 후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야간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낙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행동적 요인으로는 환자의 운동량과 근육량의 부족, 개인의 부주의로 나타났습니다. 복도 및 계단에서의 낙상사고 발생 원인은 주로 바닥의 미끄러움과 환자 개인의 부주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수술을 하는 경우와 낙상하면서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낙상사고 발생 원인은 문이 닫히면서 환자 신체 일부가 끼거나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낙상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후유증으로 인해 삶의 질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원병원에서는 침상에서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 부착과 입원 시 낙상 교육을 시행하였고 휠체어는 이용 방법을 부착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낙상 방지를 위해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는 등의 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예방활동 시행 전 낙상 발생률은 57%에서 11.4%로 감소하였고 낙상 발생 건수는 34건에서 21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원내 낙상 사고를 극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는 철로 된 침상 안전장치였지만 아크릴 메쉬 소재로 된 고정 안전장치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낙상 감지기입니다. 환자가 매트에서 등을 떼면 휴대 수신기로 위험 신호를 송신하여 간호사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잘 보이도록 카메라를 설치하여 간호사와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조 이름대로 정말 발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조는 까리아조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까리아주에서 발표를 맡게 된 박성재, 박병원입니다. 저희 조는 의료사고라는 주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묵차는 주제 선정 및 배경, 의료사고 의의 및 종류, 의료사고에 대한 사례, 해결 방안, 기대 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재 씨, 그럼 의료사고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뭘까요? 저희 조가 의료사고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의료기술과 의료의 질은 점점 향상되고 있지만 여기 표를 보시다시피 의료사고나 의료 분쟁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의료사고의 의미와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의료사고란 주사, 수혈, 투약의 잘못이나 오진 따위처럼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따위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을 말하며 그 상황에 따라서 민사, 형사상의 분책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의료사고의 종류에는 PPT 안에 표를 보시게 되면 종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술로 인한 사고가 가장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의료사고에 대한 사례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찾아보았는데요.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의 원인인 약품관리 부실과 관리규정 미준수, 인원 부족, 의료진의 근무 태반으로 인한 공백 등과 같은 전체적인 감염 예방 수칙과 감염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정말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조에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병원관리팀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의료진을 관리하는 인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의료진의 근무 태도, 인력 관리와 통과 같은 병원관리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사기를 대신할 수 있는 알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병원 측의 약품 관리 소홀로 인한 의료사고가 번번하기 때문에 알약에 초소형 바늘을 장착하여 몸 안에 침투시킨 후 주입이 끝날 시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알약을 실험 중에 있습니다. 와, 이 아이디어를 조원들끼리 생각해내신 거예요?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만요. 마지막은 해결 방안은 병호 씨가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그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QM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약 처방 기본 시스템은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의사가 처방 전에 약국으로 보내 약사가 검토하게 되고 약국이 병동으로 보낸 약을 투여하기 직전에 간호사가 다시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여러 겹의 안정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사고를 막고자 기본 시스템에 HC 코드를 적용한 QM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QM 시스템이란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환자에게 HC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여기서 HC 코드란 할트 코드의 약자로 환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 코드입니다. 생성된 HC 코드는 약사에게 전달되어 스캔 후 환자에게 맞는 약을 처방하여 HC 코드를 스티커화시켜 약품에 붙인 후 병동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병동으로 전달된 HC 코드와 약품들은 간호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투약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더욱더 체계화된 시스템이라 의료사고가 많이 감소하겠네요. 네, 조원들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를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해결 방안을 통한 기대 효과에는 먼저 병원관리팀을 개설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직원들의 근무 태도 개선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사기 대체 알약 개발을 통해 까다로운 약품 관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관리 소홀로 인한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M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의료의 질 관리를 향상시키고 약품 재사용과 투약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동원대 관계자분들과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 까리아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조 역시 정말 이름에 잘 걸맞게 발표 잘 해주셨습니다. 5번째 발표입니다. 5번째 조는 주연장조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인장조의 발표를 맡게 된 방루미입니다. 저희 조는 약물 투여 사고 사례와 개선안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개요, 소개, 목표, 사례와 개선, 그리고 활동 경과 등 5가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투약 사고는 저희 병원의 환자 안전 사고 중 낙상에 이어 2번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투약 오류 발생률이 낙상 사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투약 오류의 경우 의료진의 주의가 더 필요로 합니다. 저희 병원은 동효병원으로 300 이상의 병동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 구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활동 목표는 투약 5가지를 기반으로 병원에서 있던 사례를 조사하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투약 오류 사고의 대표적으로 독감 백신 접종 사망이며 2020년에 15명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관상동맥 질환으로 진단 중 고령으로 아스피린 제제만 복용하고 있던 B씨는 저희 병원에서 예방접종 후 귀갓길에 쓰러져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기반으로 조제 과정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3가지로 나누어 만들었으며 약의 라벨, 유효기간, 약품 정보 확인으로 개선안을 실천하였습니다. 부정확한 약물 투약 사고 오류를 위해서 간호 지침서를 마련하고 약물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켰습니다. 2번째 사례로 금융체질, 담낭이 약한 체질의 D씨와 R씨가 타미플루가 들어간 독감 예방 접종을 맞고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잘못된 대상자 투입 개선 활동으로 약물 투약 전 환자의 인적 사항,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아이디 밴드를 확인하며 약물 이송 체계와 투여 확인을 강화하였습니다. 용량 투입 오류 개선 활동으로 용량 계산 시 2명의 간호사가 확인, 용량 계산기는 2개로 배치하였습니다. 이 개선안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조제 과정 중 투약 오류 사고는 4.3%에서 0.2%로 잘못된 대상자 투약 사고는 3.5%에서 0.3%로 용량 투약 사고는 3%에서 0.2%로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6번째 조 발표입니다. 6번째 조는 A+ 조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플조입니다. 환자 안전사고 중 벽상사고 다음으로 높은 투약 오류 사고. 투약 오류는 예방이 가능한 행위이며 환자의 안전과 신뢰, 의료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 전통적인 PDCA 사이클 방법을 도입하여 투약 오류 감소를 위한 개선 활동을 준비해왔습니다. 목차, 첫 번째 주제 선정 및 필요성, 2번째
투약 오류란 세 번째, 투약 오류의 유형, 네 번째, PDCA 사이클의 분석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A+19 20대 남 군인 손가락 수술후 간호사 마취 주사로 사망. 50대 남 내시경 환후 처방 및 투약 오류로 인한 식물인간 의료진 벌금형. 10대 여 림프암 환자 항암제 투약 오류로 인한 환자 사망 등 다양한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투약 오류가 뭘까요? 투약 오류란 환자의 의무기록에 적힌 의사의 처방대로 투약되지 않은 경우로 처방 기재 오류, 조제 오류, 투약 오류를 말합니다. 투약 오류의 유형은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위 약물 유출 오류, 2위 환자 확인 오류, 다른 제형의 약물 투여 순으로 높습니다. A+ 병원의 사례로 투약 오류의 원인을 찾은 결과 병원 측면 지침서 및 법정 대응책 미비, 의료진 측면 기록 누락, 투약 사고의 인식 부족, 환자 측면에서는 부주의에 의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통한 병원들의 개선 활동 중 최첨단 EMR 바코드 리더기 시스템 활용, 보관 용기 약품명, 유효기간 등 표기, 환자 인식 밴드, 약을 구분하는 라벨, 주사제 자동 조절 시스템, 약물 용량 조절 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개선 후 활동 효과를 볼 때 투약 오류에 대한 사고가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 의료진, 환자 질관리 향상에 큰 의의를 갖고 체계적인 개선 전략 및 지속적인 의사소통으로 환자 안전의 향상을 기여하며 투약 오류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G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창의학술제 마지막을 장식해줄 역해 취약주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의 취약조 발표를 맡게 된 김주원입니다. 저희 조는 약물 투여 의료 사고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병원은 현원병원이며 종합병원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실수로 다른 환자의 약을 투여하게 된 사건인데 환자는 70대 여성으로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다른 환자의 약인 가바펜틴 캡슐 100mg이 실수로 투여되어 환자가 투여 후 이틀 후에 호흡정지가 발생되어 심폐소생술 후 응급실 전원 후에 치료 등을 받다 2개월 뒤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2018년 2월 19일 좌측총 대퇴정맥 부위에 심정증, 혈전증, 폐색전증, 의증 진단을 받고 헤파린 요법 후 와파린을 복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일 후인 2월 22일 경구약 투여 후 흡인성 폐렴이 발생해 항생제 및 투여산소 등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4월 2일 점심시간 간호사가 다른 환자의 약을 실수로 식판 위에 올려두어서 간병인이 환자에게 복용을 시켰습니다. 4월 4일 아침 식사 중 환자가 이상호소가 있었으며 호흡정지가 되어 심폐소생술 후 응급실로 이동 후 질병에 대해 치료를 하였고 6월 3일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판단은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검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판단은 투약의 적절성입니다. 간호사가 다른 환자의 약을 이 사건에 환자의 식판 위에 올려두고 투약을 시킨 행위는 병원의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법률적 검토는 위와 같으나 환자의 식판 위에 올려두고 간병인으로 하여금 투약하게 하도록 한 행위를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두 번째 판단은 약물 투여와 환자 사망 간의 관계인데 의학적 판단은 매우 안전하게 쓰이는 약물로서 그 용량은 100mg이 일반적으로 투여 용량에 비해 적은 용량이며 1회 복용으로 40시간이 이상 지난 후에 발생된 환자의 호흡정지나
혈압 저하와는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내렸고 법률적 검토는 이와 마찬가지로 판단 내렸습니다. 환자의 호흡정지 원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검토하였을 때 환자의 호흡정지는 지속적인 의식 저하 상태에서 식사 중 발생된 흡입, 질식의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 것으로 판단 내렸고 법률적 검토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신청에는 의료사고 신고, 사례 관련 기양 치료비, 장례비 등을 포함하여 2,935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신청하였고 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850만 원을 지급한 후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의료사고 관련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약물의 투여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투여의 오류가 일어났을 경우 약물 부작용 또한 일어날 수 있다. 잘못 투여된 경우 인체에 유해하고 의도하지 아니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앞에 보이시는 표는 시간대별로 약물 투여 오류가 난 시간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해결 방안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 해결 방안은 일반적인 약통을 이용한 약 분류입니다. 다음 해결 방안은 소화 가능한 센서를 이용한 약물 투여이며 약에 부착하여 약과 같이 소화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센서입니다. 마지막 해결 방안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약통의 알람과 빛을 울리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이어서 많이 떨리셨을 텐데 잘해주신 약액치원조입니다. 약액치원조를 끝으로 보건의료행정과 2학년 모든 학생이 무사히 창의학술제를 마치었습니다. 이번 창의학술제가 1학년과 2학년 선배님들 같이 창의학술제를 진행하셨을 텐데 모든 조 분들께서 다 잘 만드셔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내년에 이렇게 선배님들과 같이 선배님들처럼 떨지 않고 발표를 잘 해야 되는데 걱정과 기대가 조금 같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도 2학년 선배님들 준비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선배님들, 교수님들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0년 혁신지원사업 동원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창의학술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이예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